예, FOMC 결과를 확인한 목요일인데요. 양지수는 1% 넘게 밀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떨어진 종목이 3배 이상 많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5배 이상 나타나면서 심리적으로 일단 FOMC의 부담들을 시장이 받아내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시황해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뎁스가 있으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깊이 있게 파시는 우리 박건희 차장님인데요.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우려보다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원자재 얘기 깊게 얘기하려고 시황 얘기를 안 해도 되겠다,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담당 PD님이랑 개장 전에 얘기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또 막 밀려가니까 살짝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뭐 많이 밀려서 FOMC 결과를 보고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성장주들 위주로 좀 많이 빠지는 시장이 될 거고 한동안 그 영향으로 다른 업종들도 같이 빠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이 될 것 같고 저희는 투자자니까 항상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것도 원자재 쪽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철강주를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가져왔고요. 일단 유가 오르는 거는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고요. 또 2차 전지의 주요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자재가 뭐 곡물이나 뭐 이렇게 금속이 다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가요? 현황하고요.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2023년도 원자재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메이저들도 그렇고 S&P, GSCI 지수를 많이 좀 참고를 하세요. 요게 이제 종합 원자재 지수라고 그러는데 한 6월 달부터 이게 저점을 찍고서 3개월 연속 상승을 하는데 6월 달에 이제 축산물하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살살 바닥을 잡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7월, 8월, 9월 달에는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주도를 해서 저 S&P, GSCI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저 그래프 보게 되시면은 저 빨간색 그래프가 S&P, GSCI 지수인데 중간에 그려놓으신 박스표 안에 빨간색이 이제 표에 있는 거를 종합한 에너지 맞습니다. 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그 주도를 했었던 원자재 지수는 저희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관련주가 될 거예요. 근데 에너지 관련주가 과연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갈 것이냐, 요게 하나가 관건이고, 그렇지 않고 바톤 터치를 서서히 할 거면 어떤 원자재에서 올라갈 것이냐, 이제 요거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파란색으로 나온 RICI라고 하는 6월부터 그래서 상위권을 랭키고 있고 저건 뭡니까? 예, 저것도 하나의 원자재 종합 지수인데 저희가 그 지수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인데 저 빨간색 그래프가 좀 대표적인 거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에너지 관련 주들은 대부분 EIA 보면은 단기적으로 한 $80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었죠. 그래서 80에서 한 $100 사이가 된다고 봤었을 때 에너지는 일단 4분기 정도 선에선 고점을 찍고서 서서히 좀 밀릴 걸로 예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은 어떤 것이 갈 것이냐? 이걸 보면은 산업금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업금속이라는 거는 구리하고 알루미늄 뭐 이런 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철강 뭐 이런 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왜 산업금속이 이제 최근 3개월 그리고 앞으로 12개월에 비중 확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느냐, 요 이유를 봤더니만 이거는 결국에는 산업금속 섹터가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 경기 어렵다 하는데 턴했습니다. 그래요? 선기지수가? 선행지수가요? 예, 선행지수는요. 보게 되시면은 저희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중국 지표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얇은색 파란색 선이죠. 얇은 파란색. 그걸 기점으로 하고 올라오고, 미국 같은 경우도 3월 달, 올해 이제 3월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4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산업용 금속 가장 굵은색 검은색 그래프죠. 이게 동행지수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뭐가 하나가 특징적인 게 보이냐면은 저 동그라미 선에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선행지수가 다 턴할 때 산업금속 섹터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동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방정직성만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를 저희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매크로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사실 2021년도 하반기에 제조업 PMI 지수가 턴에서 올라가다가 그리고 작년 4분기쯤에 이제 50을 하회를 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저희 아시겠지만 올 초에 중국의 경기 부양 얘기가 계속 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쭉 올라오다가 3월 달에 중국 양해하고 중국의 이런 미국의 이런 긴축 기조 때문에 다시 하락을 쭉 이어왔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 산업 섹터가 다시 올라갈 걸로 기대를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저희가 이제 부양책을 좀 계속 쓰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 계속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인프라 쪽, 전력망하고 철도 등의 이제 투자 성장세는 계속해서 YOY로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2022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 플러스권으로 올라와서 한 20% 이상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저 왼쪽에 보면은 이제 중국 부동산 쪽의 부양 규제 정책하고 경기 추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쪽은 아마 부양을 해도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최근에 한 8월 30일쯤에 또 중국이 부동산 관련해서 파격적인 이러한 정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계속해서 그 주택이라는 거는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를 위한 곳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싹 풀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가 있냐면은 무주택자도 1주택자하고 똑같이 그러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시켜주고 대출금리 인하를 시켜주고 1주택자도 무주택자처럼 무주택자도 똑같이.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온 게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가 LTV가 지금 80%가 되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LTV가 지금 70%대로 완화를 엄청 네. 시켰어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은 또 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계속 규제 완화한다. 예, 규제 완화를 지금 8월 달에 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가 저희가 부동산 쪽에서 중국 경기가 안 살아나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표 왼쪽에만 딱 보게 되시면은 사실 저희 그 앵커님은 만약에 부동산을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참고를 해서 사십니까? 네. 서울에서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면 전세가 동향을 이나 보라고들, 아니면 네. 집값이, 거래량. 집값이 꿈틀거릴 때 네. 그러니까 올라갈 걸로 보일 때 그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네. 하죠. 빠지고 있을 때는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근데 드디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2023년도에 일선 도시로 올라오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중국 얘기하시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중국 얘기. 그러니까 저희 그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 모든 정책이 지금 쏜다고 지금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현재 거래량이 오르면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철근 가격이 올라요. 또 열연 가격 중국이. 왜냐면은 그 부동산 투자를 건설을 뚝딱뚝딱 하는데 인프라에 철근이 한 40% 정도가 이렇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조금 올라왔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네, 네. 그게 이게 이제 중국의 이런 부동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광석 가격이 같이 올라 버리니까 중국의 이제 그 철강 업체들이 감산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감산까지 하는 데다가 수요가 늘어나면은 철강 가격은 이제 업사이클 돼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생산자 물가 전년 대비 변화율하고 코스피 철강금속 월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효과, 인프라 투자는 이미 지금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변화율이 이렇게 탁 턴을 했어요. 거기다가 부동산까지 이제 서서히 살아나게 되면 저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코스피 철강금속 예. 월봉 보면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폭이 올라갈 때 이런 사이클 주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20%, 30%가 아니고 뭐 200%, 500%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사이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네.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는 사실은 종목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잠깐만 정리 한번 예, 예, 하고요. 예. 일단은 원자재 얘기하신 거는 중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이제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인프라 투자도 늘어난다.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효과가 물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논지시고요. 중국에서 부동산도 1+1으로 준대잖아요. 네, 아파트 하나 사면 뭐 콘도도 주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논리로 해서 어쨌든 철강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철강 안에서도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안에 그죠? 뭐 네.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는 섹터가 맞습니다. 있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나 혹은 건축이 늘어나게 되면 철강 중에서 어떤 쪽이 좀 좋아집니까?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지금 국내 주요 철강제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가지고 온 게 열연 유통가. 그러니까 열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는 강관, 조선 이쪽을 일단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최근에 강관이라고 하니 이제 송유관 같은 거 말하는 거고 원유 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조선은 저희 뭐 알다시피 다우팡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이는 열연 유통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후판 같은 경우는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는데 후판은 이게 건설하고 조선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건설업이 안 좋으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저 밑에 보면 철근 가격이 뚝 떨어지고 있죠. 철근은 어디다가 많이 쓰는지. 건축이죠. 그렇죠. 건축이죠. 네, 네. 확실히 건축이 안 좋은 걸 알기 예. 때문에 그럼 열연 유통가를 이끌고 있는 조선 쪽에 많은 비중이 있는 기업이 어디냐 또는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는 곳 그거를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만 현대제철이 탁 나오는 거죠. 자, 현대제철의 2023년도 반기 누적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단위는 억 원이고요. 자, 봉영강 건설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32%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판재 쪽하고 강관 쪽이 한 58.8% 비중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판재 쪽에 자동차, 조선 플러스 강관입니다. 저희 업황 좋아진다고 생각되는 것이 비중이 좀 꽤 큰 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그 동국제강이 이제 분할을 했는데 제가 굳이 좀 동국제강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현대제철처럼 봉영강도 하고 뭐 강관도 하고 뭐 열연도 하고 다 같이 하면은 먼저 꿈틀대서 움직였을 텐데 왜 지금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동국제강보다 강하냐면 분할되면서 동국제강이 이런 봉영강 쪽하고 건설 쪽은 동국제강이 가져가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냉연강판 이런 쪽은 동국 CM이 가져갔거든요. 분할이 돼버리니까 확실히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국제강 자체로만 사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이렇게 되고 있고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 봉영강 쪽이 안 좋기는 하지만 역시나 그 판재나 강관 쪽에서 계속 실적을 이끌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조금 이번 조정 기회에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또 힌트를 저희가 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 철강제 가격 추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중국 이런 밸류체인, 그 철강의 밸류체인은 일단 중국의 열연가나 이런 철강 가격이 올라야 돼요. 국내 쪽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 열연가를 보게 되면은 중국은 요 냉연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저기가 좀 잘못됐네요. 저기 중국의 냉연가. 열연가가 아니고. 예, 열연가가 네. 아니고 냉연가거든요. 저게 냉연이라고 하면은 건축하고 또 하나가 가전 쪽이거든요. 네. 근데 가전 쪽이 비중이 한 30%대고 그리고 건축 자재가 한 60%대인데 가전 쪽이 수익성이 되게 좋아요. 가지고 뭐 냉장고 만들고 예, 맞습니다. TV 철판 이런 건가 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전 쪽이 또 살아나야지 냉연 쪽이 살아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미국 쪽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월별 가전제품 개인 소비 지출 추이라든지 미국 도매업체 재고 추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단독 주택 착공이라든지 건축자재하고 이런 가전 쪽에 대한 업황이 지금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이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전 쪽부터 해서. 그럼 국내에서 가전 쪽은 어디냐? 냉연 쪽은 동국 CM입니다. 네, 이게 동국제강이랑 분리돼서 예, 그죠? 나온 건데 거요. 동국 CM 쪽이. 예, 동국 CM의 그 냉연 도금 강판하고 칼라 강판 이렇게 보게 되면 칼라 강판 쪽하고 냉연 도금은 다 국내 1위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예, 저거 말고 계속 뒤로 넘어가 주셔야 되고, 예, 이쪽이요. 1위 업체가 되고, 이 동국 CM의 강점은 무엇이냐? 해외 수출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내수 쪽은 한계가 있고, 이제 수요 둔화가 있는 반면에, 아까 전에 미국 가전제품 수요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은 조금 덜하지만 해외 쪽은 이렇게 서서히 턴을 하고 있는데, 이 동국 CM이라는 게 이제 수출이 미국하고 유럽 쪽이 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현재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제 전방 산업이 바닥을 지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46억대에서 올해 2분기에 242억으로 점프업을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 추세가 앞으로 업황이 바닥권에서 현재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평가돼 있다는. 네, 분할하고 나서 쭉 빠졌군요. 예, 맞습니다. 동국 CM은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저는 철강주에서 좀 유심히 보자 해서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특별히 이제 철강 가격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결국은 두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철강도 까다롭습니다만 철강 오르면 뭐 옛날 같은 경우 포스코 사고 현대제철 사면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오늘 두 기업을 특정해서 현대제철은 그러니까 전방산업이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동국 CM은 가전 쪽이 좋아지게 되면 영향을 받고 저평가되어 있다. 현대제철, 동국 CM 두 기업을 말씀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박건희 차장님과 시황 분석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